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루이스 하우지의 머니 마인드셋입니다. 보통 돈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요,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심리적인 여정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자는 우리가 돈에 대해 배우는 그 첫 순간부터 어딘가 잘못됐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죠. 그리고 돈과의 관계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만 사실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 또 감정, 그 뿌리 깊은 행동 패턴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고요. 그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할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처음부터 던지는 질문이 정말 강렬한데요. 바로 당신의 머니 스토리는 무엇인가입니다. 머니 스토리라니 뭐랄까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요. 이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머니 스토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즉 돈에 대한 아주 깊은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념 체계요. 네, 대부분 어린 시절의 강력한 경험에서 비롯되죠. 이 책의 저자 루이스 하우즈 자신의 경험담이 아주 적나라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고객에게 돈을 훔쳤던 이야기요. 저 그거 읽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무실에서 고객이 두고 간 돈을 슬쩍 했는데 그게 들통나면서 아버지의 신뢰를 그냥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하죠. 네, 그게 단순히 그냥 혼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고객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중요한 고객과의 거래마저 끊기는 그야말로 나비 효과를 겪게 된 거죠. 와, 저자는 그때 느꼈던 그 수치심 그리고 아버지가 느꼈을 그 분노와 실망감이 성인이 된 후에도 돈을 대하는 자신의 모든 태도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저자의 머니 스토리가 된 거군요. 그렇죠.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혹은 내가 돈을 만지면 나쁜 일이 생긴다. 같은 그런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가 평생을 지배하는 각본이 되어버린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돈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트라우마, 나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현재 우리의 머니 스토리를 형상하고 우리가 돈 앞에서 보이는 특정 행동 패턴, 즉 머니 스타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 스토리가 우리가 흔히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변명,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돈에 관한 4가지 거짓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4가지 거짓말, 저도 읽으면서 몇 군데서 좀 끔하더라고요. 하하, 그러셨군요. 첫째가 교육 부족. 내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 섞인 이야기. 그리고 둘째는 시간 부족. 지금 하는 일도 벅차서 부업 같은 건 할 시간이 없어.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집중력 부재. 아이디어는 정말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이질 못해.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가장 흔한 자산 부족입니다.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건데 나는 시작할 종잣돈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통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나 변명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일 뿐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머니 스토리는 당신에게만큼은 100% 진실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결정짓는다. 아하. 즉 나는 시간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굳게 믿는 순간 정말로 시간을 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현실을 창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야기가 내 행동을 제약하는 일종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럼 이런 후천적인 머니 스토리에 더해서 우리가 타고나는 기질 같은 머니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네, 저자는 사람의 행동 성향을 4가지 머니 스타일로 분류하는데요. 첫째,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중심적인 감독관. 감독관? 둘째, 열정적이고 즉흥적인 에너자이저. 셋째,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고 신중한 수호자.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데이터를 선호하는 분석가입니다. 재미있네요. 근데 이런 유형 나누기가 자칫 너무 단순화하는 위험은 없을까요? 사람 성격이 딱 4가지로만 나뉘는 건 아닐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이건 MBTI처럼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에요. 저자도 이걸 일종의 경향성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향성. 네, 중요한 건 이 타고난 스타일에 어떤 스토리가 곱해지느냐에 따라 현재의 재정 전략이 결정되는 머니 전략 공식입니다. 머니 전략 공식이요.
즉 스타일 곱하기 스토리는 전략이다. 이거죠. 스타일 곱하기 스토리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가령 열정적인 에너자이저 스타일에 돈은 쉽게 벌고 쉽게 써야 제맛이지 이런 스토리가 결합되면요. 충동 구매나 무리한 투자로 이어지기 쉽겠네요. 그렇죠. 반면 똑같은 에너자이저라도 돈은 나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쓰여야 해 라는 스토리를 만나면 열정적인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타고난 스타일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는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내 안의 상처, 바로 그 머니 스토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겠네요. 자, 그럼 그 스토리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 돈과의 어긋난 관계를 치유해야겠죠. 이 부분에서 저자가 돈을 인격체처럼 대하라고 조언하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렇죠.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도 당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문장에 나오는데 마치 돈에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건 돈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을 바꾸기 위한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사례로 시크릿의 저자 론다번의 일화가 소개되죠. 아, 그 청구서 이야기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우편으로 각종 청구서가 날라올 때마다 일부러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와, 방금 우편으로 돈을 받았어. 잠시만요. 청구서를 받고 돈을 받았다고 소리친다고요? 네. 그건 거의 현실 부정 수준 아닌가요? 보통은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감정의 재구성입니다. 청구서 납부를 빼앗기는 비용으로 여기는 대신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에 대한 감사한 후원으로 생각의 틀을 바꾼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감사합니다, 납부했어요 라고 직접 써놓기까지 했답니다. 우와, 이런 장난 같은 행동을 통해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즉 나간다, 없어진다는 결핍의 느낌을요, 감사하다, 순환시킨다는 풍요의 감정으로 바꾸는 훈련을 한 셈이네요. 네,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면 돈을 대하는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바꾸는 것과 함께 돈을 벌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즉 의미 있는 사명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단순히 돈의 액수만 줬다 보면 쉽게 지치고 방향을 잃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멕시코 어부와 MBA 출신 관광객 비유가 등장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죠. 한 관광객이 작은 배로 소박하게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다가가서 조언을 합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서 더 큰 배를 사고 직원을 고용하고 나중에는 통조림 공장까지 차려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라고요. 네, 그때 어부가 묻죠. 그렇게 수백만 달러를 벌고 나면 그 다음엔 뭘 하면 되겠소? 그러자 관광객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그때가 되면 은퇴해서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늦잠도 자고 낚시나 하면서 가족, 친구들과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면 되죠. 바로 그 순간 어부가 나지막이 대답하죠. 내가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풍요로운 삶이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 맞아요. 이걸 먼저 스스로 정의하지 않으면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룰에 맞춰 평생을 달리다가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걸 지도 그리기 습관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대신 언제까지, 정확히 얼마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벌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저자 자신이 이걸 실천해서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던 빈털터리 시절에 9달 안에 강연 한 번으로 5,000달러를 벌겠다고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두었답니다. 와, 그리고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9달이 되기 직전에 그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명확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군요. 바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내 안의 스토리도 파악했고 돈과의 관계를 회복할 새로운 지도도 그렸습니다. 이제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차례인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는 머니 습관들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가 아주 역설적이에요. 마인드셋 습관, 바로 베푸는 습관입니다.
네, 돈을 벌려면 먼저 베풀라니 선뜻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니 나눌 게 어딨냐라는 반발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자는 베품이 감사로, 감사가 행복감으로, 그리고 그 긍정적인 감정이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기는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선순환의 시작. 네, 이건 일종의 풍요 주파수에 나를 맞추는 훈련과도 같아요. 여기서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의 일화가 아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네, 젊은 시절에 전 재산이 $26뿐이었을 때 뷔페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한 소년이 엄마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돕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아이 어머니에게 건넸다고 하죠.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자신의 멘토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왔고, 바로 그 행동을 좋게 본 멘토의 소개로 아주 큰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 경험을 통해 저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수월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나누는 법을 익혀라. 이건 단순한 자선활동을 넘어서 결핍의 마인드셋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훈련인 셈입니다. 베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자신의 가치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수익화 습관이 필요하겠죠. 네, 여기서 핵심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뇌리에 박혔던 문장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만큼 우리를 평가한다. 아, 내가 내 시간과 재능의 가치를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누구도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내가 먼저 내 가치를 확신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때 비로소 세상도 그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머니 스토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지혜를 꾸준히 길러나가는 숙달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돈에 관한 고전 필독서를 한 번에 요약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유용했어요. 특히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핵심 교훈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뭔가요? 첫째,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네, 수입이 생기면 이것저것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요. 수입의 10%든 20%든 가장 먼저 떼어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겁니다. 아, 나 자신에게 내는 세금처럼 여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부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지출을 관리하라. 이건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아주 고전적인 조언인데 저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맞아요. 1년에 3만 달러를 벌든 300만 달러를 벌든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부의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돈을 불려라. 돈을 불려라. 단순히 내 노동과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1차원적인 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자거나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즉 수동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습관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네. 베푸는 습관, 내가 나아갈 명확한 비전을 세우며 지도 그리기 습관, 자신의 가치를 굳게 믿고 세상과 나누며 수익화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숙달 습관. 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당신의 새로운 머니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이스 하우즈의 머니 마인드셋을 통해 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핵심은 어떤 투자 상품을 고르냐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바로 머니 스토리를 바꾸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있어야 해. 라는 결핍의 스토리에 갇혀 있다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린 지도 위에서 의미 있는 사명을 실현하도록 돕는 강력하고 든든한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돈은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될 수도 자유롭게 날개하는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 하나가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